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하지만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노동자 보호법 적용을 피하는 위장 고용이 성행합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지만 노동당국의 의지 부족과 형식적 감독으로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장 속으로 해서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번 탄핵 심판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법률방송에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탄핵 심판과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2분 동안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역사적 순간인 만큼 모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어떤 방송사에 그 스튜디오에 앉아서 네.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그 결정의 어떤 그 결론, 인용 결정은 뭐 법리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많은 쟁점이 되었던 것들 중에 이유 중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좀 충분치 않은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좀 느낌도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한 6대 2나 뭐 5대 3 이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나와서 그것은 제 예상 밖이어서 좀 놀랐었습니다. 예. 네.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은 여러모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기간 동안 심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평의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재판관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이후 혹은 보궐선거 이후로 선고 시기를 미루고 있다 등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이 헌재의 숙고가 이렇게까지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이유로 이렇게 평의가 길어졌는지는 사실은 그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들만 알 일인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억측이 난무했는데 뭐 8대 0인데 결정문을 뭐 좀 다듬느라고 그랬다. 네. 뭐 5대 3이다, 4대 4다, 뭐 6대 2다, 뭐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제 짐작으로는 아마 그 좀 쉽게 생각을 했다가 그 3월 7일에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면서 이 절차적인 위법성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재판관들 사이에서 떠오른 것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그 결정문을 보면은 그 특히 증거 능력 문제, 전문 법칙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그 경론이 있었던 것이 그 보충 의견이 2개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보충 의견들이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당장 그 지금 진행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 절차하고 이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다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해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거를 이론적으로든 좀 방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5대 3부터 6대 2, 또 전원 일치 등 다양한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결과는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국론 분열로 인한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고려했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수로 좀 성향으로 좀 분류되는 네네.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그 결정문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보수 성향인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뭐 파면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8대 0 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좀 더 승복하기 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탄핵 찬반 논의가 상당히 국민 사이에서 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8대 0이 좀 더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론적으로 좀 문제됐던 부분, 절차적으로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 전문 법칙 완화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지금 형사재판 절차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다면 사실관계가 인정 안 됐을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반대 의견이 한두 명이라도 더 나왔더라면 오히려 그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 의견이 조금 받아들여졌구나 해서 조금 더 승복하기 쉽지 않았을까, 오히려 반대의 측면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0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예, 오히려 그 반대 측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였습니다. 주요 쟁점이 모두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이 변론 과정에서 제기된 탄핵 심판 자체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하기로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그게 12월 7일에 1차로 탄핵 소추안이 상정됐는데 사실은 부결인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부결된 것인데, 국회의장이 의결 불성립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의결 불성립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회기를 바꾸어서, 임시회의 회기를 바꾸어서 일주일 후에 12월 14일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까스로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임시회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동일 회기 내에 동일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해서 그것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동일한 일인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반복해서 계속해가지고 상정하고 의결할 경우에는 그 고위공직자가 어떤 담당하고 있는 그런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장애가 초래가 되고,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가결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사실은 좀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야당이 주도하는 거야가 주도하는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그 고위공직자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됨으로 인해서 국민이 그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한 점들을 좀 더 분명하게 지적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물론 그 결정문에서 국회도 그 국회와 대통령 간의 이러한 그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결론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이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적용할 수 있다. 또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 절차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네. 이 헌재법 제40조에 보면은 헌법소송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헌재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조항들은 결국은 그 동일한 사유로 그 탄핵 심판 절차도 진행되고 이 형사재판 절차도 진행될 때에 이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절차가 충돌하는 것, 그 양쪽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은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하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라고 해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의 인정 자체가 틀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엉터리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어떤 사법의 불일치로 인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급추락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런 보충 의견, 특히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의 그러한 보충 의견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반면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 측과 일부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심판 각하, 또 그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번 탄핵 결정문을 보면 재판관 일부의 보충 의견도 별개의 의견도 따로 담기지 않았죠. 예, 제 생각에는 이건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부분인데요. 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쟁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란죄를 구성하는 내란 행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내란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의 부분인데요. 내란 행위, 사실관계의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국회 재의결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회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회 소추단에서도 이 내란 행위, 즉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회 재의결도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과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형법을 적용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그 확립된 선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단이 어떤 법을 적용해 달라라고 주장하든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행위에 대한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서 법 적용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형법을 적용하건 아니면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헌법과 기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처리하건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서 각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애시당초 12월 7일에 처음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무렵에는 사실은 이런 내란죄 프레임이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아마 가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든 국민이 다 본 그러한 그 녹화본에서 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그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 중에 한 변호사가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헌법재판소가 권유하신 바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내란죄를 뺀다면 도대체 왜 탄핵을 했단 말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었고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기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또 판결문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네. 그 탄핵소추안이 22건이나 발의됐는데 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검사 1명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1명에 대한 그래서 2건만 계류 중이었고, 네. 예산안도 본회의에 아직 통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 자체로 고위공직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고 그 해당 기능의 수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22건이나 발의됐던 그 자체로 상당히 위축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야당이 계속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자체를 마비시키겠다라는 엄포를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은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아닌가 싶고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 안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행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기술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불거졌던 문제 중 하나는 사법의 정치화였습니다. 특히 탄핵 심리가 길어지고 또 찬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같은 논란도 더욱 커졌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진영 갈등과 대립, 이것이 극단에 치닫고 또한 그 정치의 사법화, 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정치적인 타협,
협력과 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법기관에 가져와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또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끌고 오면서 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면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정치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상대화하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가지고 또한 그 이번에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여야 관계없이 다 양당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라고 계속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러한 태도를 맞습니다. 취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가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가 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 불신이 더욱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8년에 설립돼서 활동한 이래로 최근까지도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었는데 네. 이 몇 달 사이에 그 신뢰도가 급락을 해서 급기야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축소판 아니냐. 그럼 국회 말고 헌법재판소를 왜 또 우리가 존치해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생길 만큼 헌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서 그리고 최고법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이 비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명한 것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그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국회의원 3분의 2,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해서 어느 특정한 정파에서 선호되는 인사가 아니라 어느 정파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인사가 재판관이 되도록 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좀 다른 성격의 재판이긴 합니다만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조사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요. 형사법정에서는 증거로 할 수 없는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인정해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형사법정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는 그 탄핵 결정을 의식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 적용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 선포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긴급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쓸 수 있는 매우 엄중한 권한인데 이러한 권한을 정치적인 그 교착 상태, 즉 국회와 대통령 간의 그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그러한 헌재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대통령과 국회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대통령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못지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여야 간의 진영 논리에 기대해 가지고 이런 대립, 국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분열을 더 조장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어떤 자신의 진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 편의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전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오히려 괴멸시킨다 내지는 제거하는 하고 독조하는 것이, 그리고 다수가 결정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수결이니까 민주주의다, 이런 식의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국회는 어떤 관용과 자제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정치력의 부재가 아니었나. 즉, 이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이런 어떤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끌어안는 모양새를 보였어야 하고, 그리고 지속해서 대화하면서 타협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는데, 그러한 어떤 정치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권을 오남용하게 된 것이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경고, 질책을 지금 현재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탄핵 이후를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 선고가 더 이상의 쟁점과 갈등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됐는지도 모른 채 일하다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겉으론 독립된 사업장이지만 실상은 대기업이 통제하는 위장 고용 구조.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누구를 위해 일했고 누구에게 해고당했는지도 모른 채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모 석유화학업체에 입사 면접을 본 김모 씨. 해당 기업에 공장장으로 취업한 줄 알았지만 막상 김 씨가 소속된 곳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가스업체였습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저는 이게 신규 사업 팀에서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업무 자체가 일단 신규 사업팀의 중심으로 업무가 돌아갔고 모든 그 통제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인사, 노무, 관리, 재무, 회계 모두 K사 관리를 받던 김 씨의 회사. K사가 주관하던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다다랐던 때 김 씨는 돌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사할 시기에 건설이 완료된 건 아닌데 모든 주요 설비가 좀 더 입고가 돼서 세팅이 된 상태였습니다. 카톡이 하나 왔는데 그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딱 보니까 해고 통지가 와 있는 겁니다. 전화를 했죠. 이건 뭐냐? 이거 좀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게 내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날 월요일에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따가 그냥 쫓겨나왔어요. 그야말로 토사구팽,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불안감 속에서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저는 여름 휴가도 만나버렸고 각종 공휴일, 해고되기 시점 전까지도 토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그냥 멘붕인 상태, 멘붕이라고 하죠. 해고된 이후 불면증도 생기고 편두통
생기고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나 하는 싶을 정도로 지금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방식 등으로 위장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4만 5천 곳, 10년 전에 비해 380%나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나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로서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외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면 해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채용 공고나 아니면 실제 채용 과정은 대기업이 관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면서 사업체만 따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체의 대표는 뭐 회사의 부사장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사과장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를 설정해 놓는데 심한 경우는 과장이 승진해서 바뀌면 여기 대표도 바뀌어요. 5인 미만 위장, 편법을 부추기는 행태도 만연합니다. 전문으로 컨설팅 해주는 노무사들도 나오고 업체들도 나오고 아예 광고에다가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인건비 얼마 2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 뿌리고 다녀요, 사업주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뭐 근로기준법이 우스워지는 거죠. 정부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검토했지만 중소기업 반발과 행정적 한계로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아 의심 사업장을 추려야 하는데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 생각은 다릅니다.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현 체계 안에서도 위장 사업장을 충분히 적발하고 불법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지금의 현행 법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감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근로감독은 이제 뭐 기획감독, 뭐 특별근로감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적발이 많이 되면 아 이렇게 위장하다가 내가 걸리고 망신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위장을 안 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데 2022년 상반기에 딱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없습니다. 실제 지금의 법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정기조사도 제도화된 상황. 하지만 현실에선 이런 수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단속 역시 형식적이고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고용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채 문자 한 통에 해고돼도 마땅히 항의하거나 권리도 주장 못하는 현실. 몇몇 기업의 일탈로 보기엔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 수가 있겠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결국은 민법에 의존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 말고는 없는데 이는 또 근로기준법 23조나 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놀아나고 있는 노동이란 생존법. 노동의 가치를 제자리에 되돌릴 첫걸음을 떼야 할 시간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불소추 특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내란 혐의 등을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건데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재직 기간 중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수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식 공판이 시작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 형사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검찰 측은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를 시도한 것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앞선 탄핵 심판에서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 입증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경 고위 간부들은 직권 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즉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는데요. 이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전이라서 불소추 특권 규정에 따랐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지난 4일 소멸하게 되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런 혐의도 있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경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서 저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형사 책임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하는 메신저 대화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이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경호처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후에 윤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최근 직권 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수사 범위가 확장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시도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같은 범죄로 재구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권 남용을 기존에 기소된 내란죄와 별개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행법에서 재구속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직권남용을 수단, 내란죄를 결과로 판단하면 동일 범죄 사실로 간주해 재구속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동일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면 재구속도 가능합니다. 네, 12.3 비상계엄 사태 외에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대가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 씨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모두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드는 3억 7,520만 원의 비용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과정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대화 녹음, 김 여사와 명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최근 이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만약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연루돼 있어서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맡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수사는 재개될 예정인가요? 네, 많은 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2023년 여름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모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상병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가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고 이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 인력 문제 등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집중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를 잠시 멈춘 상태였는데요. 앞으로 이 비상계엄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8일 현재 검사 대부분이 계엄 사건 수사에 투입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최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환 여부와 절차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 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주범 등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사안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서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3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가 조작 당시에 이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손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부인 지위가 박탈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를 상실하게 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막을 내렸지만 자연인으로서 받게 되는 형사 재판과 수사는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의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피해자가 2만 8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다음 달이면 3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는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월세로 지출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데요. 조나리 기자가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를 만나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과 구제 방안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전세 사고하고 전세 사기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네. 경우를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제 변제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돌려줘야 될 돈일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돌려줄 변제할 능력이나 또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제 전세 사기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뭐 전세 사고라는 것은 계약 당시에는 그런 뭐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위험이 없었는데 만기에 도래해서 어떤 상황의 변수가 일어나서 뭐 집값이 갑자기 크게 하락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는 뭐 일반적인 그 이제 보증금을 이제 그 만기에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전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 계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망적인 행위, 그러니까 속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좀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이죠. 뭐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있는 기망이 있을 때 변제 능력도 없이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이, 그러니까 임대인이 마치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잘 모르는 세입자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 그러니까 뭐 수탁 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법률적인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인이 마치 자기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에서 드러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뭐 이제 근래 와서는 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한데, 뭐 2, 3년 전, 그러니까 2021, 2년부터 뭐 2023, 4년도까지는 상당히 이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좀 약간 개인적으로 뭐 어떤 공인중개사 한 명의 뭐 일탈에 의해서 사기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좀 그 수법이 상당히 그 전문성을 띠고 있고 좀 또 단체성을 띠고 있어서 좀 집단적으로 여러 그 매체에서 말하자면 뭐 공인중개사 집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에 불과한 세입자로서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고, 뭐 이 그러니까 임대인과 중개사가 함께 이렇게 계약을 함에 있어서 뭐 이렇게 이 집값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든지 신탁 등기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뭐 안전하다라고만 하게 되면 세입자로서는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간 무슨 전세 사기도 흔한 편인지, 이렇게 뭐 조직적이라든지 대규모는 아니고. 근데 전세 사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세 사기는 아닌지 궁금해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민사상 계약 체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잘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개인 간에 일어나는 전세 사기는 좀 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전세 사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뭐 그 부동산 등기부에 이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신림동에서 일어났던 전세 사기건의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이제 신탁 등기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속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를 받고 하는 상황에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이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자기가 신탁 등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대 권한이 없게 된 상황인데,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고지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신규 세입자를 받고 이제 내보내고 하면서 보증금을 본인이 중간에서 착복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권한이 없는 임대차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사실 사기라고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뭐 조치나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가 들어갈 그 임대 목적물,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인데요. 등기부 등본상에 선순위 권리가 이제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래야 내가 낼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그 시세를 좀 확인해 보는 것, 그 부동산의 이제 시세 대비 결국 내가 낼 보증금이 그 얼마나 이제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인데요. 시세를 지나치게 높게 잡게 되면 내가 이제 낼 보증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높아지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이 됐을 때는 뭐 부동산 값이 또 하락한 상황에서 뭐 이제 그게 경매로 넘겨졌다고 하면 사실 배당받을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낙찰자가 높은 금액을 내지 않을 테니까. 사실 시세 확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 신축된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뭐 자기가 몇 번째로 들어가는 세입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다 아는 방법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간다든지 해서 다가구인 경우에는 사실 목적물이 전체가 등기부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등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몇 명이나 이제 입주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내가 낼 보증금이 이제 안전한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혹은 뭐 조치를 못했어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조치나 구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떤 임대인 측에서 속인 게 있었는지 기망하고 뭐 시세에 대해서 어떤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이제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본인이 속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 기망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가 이제 너무 높은 전세 금액을 지급을 했다라든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고지해 주어야 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전세 사기로 이제 고소를 해보실 수도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이제 민사상 이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또 임차권 등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서 자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다라는 그런 상황이 인정이 되면 뭐 금전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이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런 행정적인 도움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사기 아니고 그냥 사고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 피해자로 좀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세 사고의 모든 경우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는 없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로, 사기 피해자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대방이 전세 사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세 사기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통 신혼집 마련이나 1인 가구 같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거의 보증금이 약간 전재산인 경우가 좀 네. 있다 보니까 그냥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고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네. 20, 30대 부분이 가장 피해가 많았던 이유도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시세나 뭐 내가 내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소송을 중지하고 또 멈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적어도 수년, 1, 2년 이상은 또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세입자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겪고 있겠죠. 근데 일단 시간이 길다는 부분 때문에 뭐 일단 본인이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또 뭐 장기간에 걸쳐서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하시고 해결을 하셔야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변호사님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계약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뭐 사회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사실 전세 사고와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 전세 사기인지 경계선이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세 사기로 잘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 경향이 강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도적으로 모두 다 보완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시세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제 대략 내가 내는 보증금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또 등기부상 뭐 가압류, 가등기 등기가 된 것은 없는지, 또 신탁 등기나 근저당 등기가 있을 때 선순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범들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이 될 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이제 분명한 형벌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양형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처가 없도록 해야 이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더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